으스스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한양도성 사람들의 발길은 자아문 밖 무학재로 향한다. 무학재 양편엔 장작이 무더기 쌓여 있다. 수월댁도 눈과 코만 내놓은 채 장옷을 둘러쓰고 무학재에 다다랐다. 솔잎만을 모아 반듯하게 만든 솔가리, 통나무 가운데를 쪼갠 장작을 둘러보다가 눈길이 꽂힌 곳은 잘생긴 총각이 지키고 있는 통나무 발이다. 수월댁이 총각을 향해 이 통나무는 대들보로 파는 거요? 아니면 땔감니요? 물으며 배시시 웃자 총각왈 원하는 대로지요. 마님. 발가벗고 못간하는 못간통도 만들 수 있고요. 어머나. 수월댁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흥정이 이루어졌다. 통나무를 수월댁 뒤뜰에 부려놓고 이튿날부터 총각이 도끼질을 해주기로 하고 60냥에 합의했다. 이튿날 총각은 날이 선 도끼를 들고 와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총각, 탁배기 한 잔 들고 하시오. 새벽엔 살얼음이 얼지만 초겨울 햇살은 따스했다. 북어초절임 안주를 들고 오던 수월댁은 윗도리를 벗은 채 일하는 총각의 근육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총각이 탁배기 사발을 단숨에 비우고 나자 어머나 내 정신 봐라. 젓가락을 안 갖고 왔네. 손 방금 씻었소. 하며 수월댁이 두 손가락으로 북어초절임을 집어넣어줬다. 입안에 초절임을 넣고 손가락을 빼지 않자 꿀을 빨듯이 수월댁의 손가락을 하나씩 빨았다. 마님, 보통 장작 사러 오는 사람은 바깥 나으리인데 어찌 안방마님이 직접 오셨소? 나으리는 위금부 도사로 근무 중이니 내가 갈 수밖에. 그나저나 총각은 왜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 돈을 좀 모아야 색시를 구하지요.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누다 수월댁은 방으로 들어갔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뚫어놓은 들창 구멍에 한쪽 윤을 갖다 댔다. 들창 바깥에는 아궁이 재를 부어놓은 거름 무더기가 전무덤처럼 솟아있다. 거름 무더기를 보려고 수월댁이 들창 구멍에 윤을 박는가? 아니다. 총각이 안마당 구석에 있는 통시까지 가기 싫어 바로 옆에 있는 거름 무더기에 오줌발을 갈기는 것이다. 총각은 거무튀튀한 물건을 꺼내 살수하듯이 이리저리 흔들어댔다. 3일째 마지막 날 쌓아놓은 장작을 무너뜨리며 수월댁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게 뭐여? 이게 참나무란 말이여? 총각이 멍하니 서 있자 수월댁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양두구육일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참나무더니만 안에는 잔목투성이네. 총각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무를 하다 보면 잔목도 좀 섞이지요.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10냥을 깎아 50냥에 합의를 했다. 수월댁은 배시시 웃으며 총각을 안방으로 끌어들였다.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놓았는데 탁배기가 아니고 머루주에 안주는 문어라. 사흘 동안 고생했소. 한잔 하시오. 총각이 술을 마실 동안 장롱을 열던 수월댁이 이걸 어쩌나 40냥밖에 없네. 10냥이 모자라. 총각이 버럭 화를 내며 10냥을 깎더니 또 깎을 셈이요. 수월댁은 윤을 흘끼며 오늘 밤 총각은 주머니가 두둑하니 틀림없이 주막에 가서 삼패기생을 끼고 잘 거 아니야. 10냥만 쓰겠어? 총각에게 착 달라붙어 머루주를 따르며 내가 군부를 너무 뗐나? 덥다며 옷고름을 풀었다. 총각은 이 여자가 점쟁인가 남의 속을 들여다보네. 생각하며 와락 수월댁을 껴안았다. 방구들이 꺼질 듯 방사를 치르고 나서 총각이 옷을 입으려 하자 수월댁이 총각을 얼싸안고 깍지를 꼈다. 나으리가 위금부에서 퇴청할 시간이 지났잖아요. 호호호 거짓말이야. 나는 과부야. 수월댁을 뿌리치고 옷을 입던 총각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나도 속았소. 겉과 속이 딴판이잖소. 수월댁이 눈이 동그래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묻자. 이 총각 말하는 것 좀 보소. 마님은 비단옷을 입고 박가분을 발라 겉으로는 양귀비인데 가슴과 엉덩이는 축 처졌지 배는 골골이 주름 쪘지. 그리고 남편이 있다고 왜 속였소? 한숨을 길게 쉰 수월댁이 다 좋은데 남편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야? 총각왈 유부녀와 과부의 값어치는 하늘과 땅이여. 과부라는 걸 알았으면 옷을 벗지도 않았지 뭐. 총각은 5냥을 받아 헛기침을 하며 집을 나섰다. 결국 해웃값으로 5냥만 준 셈이다.
3년 전 강원도 영월 땅 아담한 기와집으로 한 부인이 16되는 딸 하나와 몸종을 데리고 이사를 왔다. 이웃과 왕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명절 전 대목장에 가느라 대문을 나서지만 장옷으로 얼굴을 가려 민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기품 있는 귀부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궁금증만 더해가 남편이 귀향을 갔다느니 친정집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느니 온갖 뜬 소문만 난무했다. 딸은 그 어미보다는 동네 출입이 잦았다. 몸종과 함께 들판에 가서 봄나무를 뜯기도 하고 동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보기도 했다. 이목구비가 반듯한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였다. 두어 달 전부터 이 집에 매파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호사가들이 매파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매파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름이 숙경부인이라는 것과 사군자를 치는 솜씨가 빼어나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매파가 들락거리는 것은 무남동녀의 혼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강 건너 부잣집 이진산의 둘째 아들과 혼담이 오갔다. 이 진산에도 이곳 영월 토박이가 아니라 7년 전쯤 한양에서 이주해온 집안이다. 혼담이 무르익어 상견례 날까지 받았다. 신랑감과 신부감이 서로 만나보는 것은 양쪽 양반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돈이 될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만나기로 했다. 신랑집에서 숙경부인 집으로 가마를 보냈다. 숙경부인은 가마를 타고 동강을 건너 사돈이 될 이 진사 댁으로 갔다. 24칸 우뚝 솟은 기와집에 닫혀 안사돈 될 신랑의 어머니가 대문 밖에서 반갑게 맞았다. 머리가 부딪힐 듯이 서로 절을 하고 음식상이 차려진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바깥사돈이 될 이 진사가 큰 갓을 쓰고 고개 숙여 숙경부인에게 절을 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숙경부인은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려다 기둥을 잡고 휘천거리자 안사돈 될 이 진사의 부인이 사부인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팔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이 진사도 악소리가 나올 만큼 크게 놀랐지만 숙경부인이 쓰러질 듯 균형을 잃은 모습에 놀란 듯 하다가 곧 태어남을 찾았다. 숙경부인이 어젯밤 뭘 잘못 먹었는지 토사광난이 일어나더니 오늘 이런 추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주 단자 보낼 일은 매파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숙경부인은 반씩경쯤 앉아있다가 가마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다. 안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세상에 이럴 수가.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푸죽간을 하던 작자가 이곳에 와서 이 진사라 양반이 되었네. 숙경부인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한평생 살아온 일이 실타래처럼 풀렸다. 숙경부인은 무슨 놈의 숙경부인이냐. 삼패기생 춘화지. 춘화가 이팔청춘일 때는 지금 그녀의 딸보다도 더 예뻤다. 건번에서 춤과 노래를 익히고 사군자 치는 법과 시짓는 법을 배워 명월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장안의 한량들이 춘화를 품에 안으려고 불나비처럼 달려들었다. 윤참판이 기와집을 마련해 머리를 얹어주고 만석군 부자, 오참사의 첩이 되었다가 비단장수, 왕서방의 첩실이 되고 가난에 한이 맺혀 예쁜 얼굴과 탱탱한 몸을 팔아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한평생 남자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춘화의 치마끈을 풀려고 안달일 줄 알았는데 30이 넘어 눈 밑에는 잔주름이 생기고 전무더미 밑으로 처지자 남정네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물간 춘화는 색주집을 차려 푼돈을 받고 아무에게나 치마를 벗는 삼패기생이 되었다. 그때 소 잡고 돼지 잡고 푸죽간을 하던 도라미도 만났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숙경부인은 혼자서 술을 마셨다. 도라미가 양반 이 진사가 되었다 이거지. 그래 삼패기생 춘화는 숙경부인이 되고 며칠 후 매파가 건넨 쪽지를 받은 날 밤 숙경부인은 동강가 버드나무 아래서 이 진사를 만났다. 춘화씨 아니 숙경부인 우리 둘만 입을 꿰매면 그만이잖소.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혼례를 올립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요? 글쎄 안 돼요. 안 돼. 말 좀 해보시오. 왜 안 되는지.
내 딸의 아비가 당신일지도 모른단 말이요. 오대감의 숙부가 상을 당해 9일장을 치르느라 대감집 하녀와 참모까지도 20리박 상가에서 땀을 흘리고 넓은 상갓집 이방 저방에 쓰러져 잠들기를 벌써 엿새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오대감의 18살 외동아들은 도롱이를 쓰고 상가를 빠져나가 20리를 걸어 제 집으로 갔다. 그 집에는 늙은 행랑아범과 친모뿐이다. 그는 행랑아범을 깨우지 않고 담장밖 감나무 가지를 잡고 훌쩍 담을 뛰어넘어 곧장 친모방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친모, 급히 상복 하나를 만들어야 쓰겄소. 여기 안동포 한 필 가져왔소. 잠을 자던 친모가 문고리를 벗기자 바람처럼 방으로 들어간 아들은 21살 친모를 쓰러뜨렸다. 친모는 필사적으로 속치마 끈을 잡고 행랑아범을 불렀지만 천둥 소리가 고함을 뭉개버리고 아들의 손바닥이 입을 막았다. 행랑아범이 천둥소리 낙수소리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자지러지는 비명에 일어나 중문을 열고 안채로 들어가자 검은 물체가 쏜살같이 비를 가르며 담을 넘어 사라졌다. 행랑아범이 친모방 앞에 가서 친모를 불러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 대답도 없다. 잘못 들었나? 도둑이 안방을 털었나? 설마? 안방문을 열어봤지만 굳게 잠겨 있다. 오대감과 식구들이 숙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동아들은 사랑방에서 오대감과 함께 기거하며 과거 준비를 하느라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고 친모는 자기 방에서 바느질만 했다. 오대감의 아들은 개차반이 아니다. 수려한 외모에 언행도 조심스러워 오대감의 기대가 태산 같았다. 석 달여 지났을 때 친모가 헛구역질을 했다. 오대감의 부인인 안방마님은 깜짝 놀랐다. 21살 친모는 막된 처녀가 아니다. 양반 집안의 재산도 탄탄했지만 아버지가 조갈병에 걸려 7년을 병석에 누워 살림을 바닥내고서야 이승을 하직했다. 맏딸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3년 전에 오대감 댁 친모로 들어왔다. 얌전하고 성실한 친모가 애를 가졌으니 안방마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친모에게 뱃속의 아비를 추궁하자 과거를 준비하는 외동아들이란 실토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안방마님은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 친모와 동침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웃으며 어머님, 제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방마님은 친모를 불러놓고 내년이 어떤 놈의 씨를 받아놓고 우리 씨라고 둘러대는 것은 뻐꾸기가 탕난을 하는 꼴이야. 내년이 말한 그날은 우리 애도 상가에서 온종일 일하고 거기서 잔날이야. 친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사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었다. 안방마님은 갈림길 암흑길만 만나면 찾아가는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자 무당이 귓속말을 한 뒤 보따리를 안 껴줬다. 안방마님은 보따리를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친모는 눈물로 밤을 새우다가 상념을 잇는 데는 바느질만 한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도 삼경이 지나도록 바느질을 하다가 저녁에 먹은 콩죽이 배탈을 일으켜 통시에 갔다가 제 방에 들어가는데 흐흑 얼어붙었다. 방 안가운데 소복의 머리를 풀어 헤쳐 산발한 귀신이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낸 채 입에서는 피를 흘리며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친모는 기절했다. 놀라면 애가 떨어진다는 말처럼 친모는 하혈을 하며 사산했다. 그녀는 사흘을 누워있다가 강가로 나가 신발과 버선을 벗어놓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안방마님이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꿈자리가 사나웠다. 어느 비오는 날 밤 안방마님이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려고 사군자를 치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산발한 귀신이 들어왔다. 새하얀 얼굴에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안방마님은 기절해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처녀 귀신은 사랑방에도 나타났다. 밤새도록 마당에 횃불을 켜고 하인들이 교대로 지키는데도 처녀 귀신은 툭하면
통시에도 나타나고 부엌에도 나타났다. 하인과 하녀들이 모두 도망가고 대궐 같은 집엔 병석에 누운 오대감과 바짝바짝 말라가는 외아들, 그리고 늙은 행랑아범만 살고 있었다. 아니, 또 한 사람, 늙은 행랑아범 방 다락 속에 숨어 행랑아범이 몰래 갖다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밤만 되면 귀신으로 분장하는 친모가 있었다. 퇴계 이황에게는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된 둘째 며느리 류씨가 있었다. 둘째 아들이 결혼 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터라 이황은 어린 나이에 평생을 외롭게 살아갈 며느리가 걱정스러웠지만 조선시대의 법은 여자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만 했다. 그 시절에도 젊은 과부를 둘러싼 주변의 소문을 듣다 보면 이황은 심기가 늘 불편하고 불안해서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한밤중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 집안을 순찰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을 둘러보던 퇴계는 며느리의 방으로부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순간 퇴계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점잖은 선비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며느리의 방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술상을 차려놓고 지프로 만든 선비 모양의 인형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인형은 바로 죽은 남편의 모습이라고 만든 것 같았다. 인형 앞잔에 술을 가득 채운 며느리는 말했다. 여보, 한 잔 잡수세요. 그리고는 인형을 향해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남편 인형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흐느끼는 며느리. 이를 목격한 퇴계는 서재로 와서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다. 이황은 며느리 류씨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 며느리가 너무 가여웠다. 그래서 여성은 한 명이 지아비만을 섬겨야 한다는 조선의 법을 어기고 며느리의 재혼을 시켜주고자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결심하고 결정한다. 다음날 퇴계는 며느리 류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난 후 그의 늦은 귀가란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집에서 내쫓았다. 시가댁에서 내쫓겨 친정으로 가는 도중 류씨는 자결을 하려 하다가 시아버지 이황이 친정아버지에게 전하라는 서찰이 생각나 몰래 끄집어내 읽다 그만 원망은 감사의 눈물로 변해 옷깃이 다 젖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흐르기만 하는 것이었다. 서찰에는 이것을 전하면 친정에서 너를 제가 시켜줄 것이다. 행복을 바란다. 라는 이황이 며느리의 장례를 위해 걱정하고 애달퍼하는 시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바람이 편지 내용에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이황이 계신 집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난 후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퇴계는 둘째 며느리를 보내고 사돈과 모든 연을 끊게 된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퇴계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마침 날이 저물기 시작했으므로 평범한 집을 택하여 하룻밤을 머물게 된다. 그런데 저녁상을 받아보니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퇴계가 좋아하는 것뿐이었다. 더욱이 간까지 퇴계의 입맛에 딱 맞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 집 주인도 나와 입맛이 비슷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상도 마찬가지였다. 반찬의 종류는 어제 저녁과 달랐지만 여전히 입맛에 딱 맞는 음식들만 올라온 것이다. 나의 식성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음식들이 내 입에 맞도록 할 수가 있을까? 혹시 며느리가 이 집에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퇴계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 떠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버선 2켤레를 가지고 와서 한양 가시는 길에 신으시라 며 주었다. 신어보니 퇴계의 발에 꼭 맞았다. 아, 며느리가 이 집에 와서 사는구나. 퇴계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잘 정돈된 집안을 보고 주인의 마음씨를 보니 내 며느리가 고생은 하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짐작만 하며 대문을 나서는데
한 여인이 한편 구석에 숨어 있다가 퇴계가 나간 대문을 조금만 열고 퇴계의 뒷모습이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한편 퇴계도 몇 번이고 가던 걸음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그래 다행이다. 며느라, 부디 행복해라. 라고 맘속으로만 빌며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기며 겨우 산마루를 넘으며 축축이 젖어오는 눈시울에 고인 눈물을 결국은 닦고야 말았다.